예,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5주차 수업이네요. 렉처 5고요. 이번에는 Allow of Stress 허용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허용 응력이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 해서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집중 그런 거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면 응력 집중 현상. 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이제 1단원 마지막이죠. 오늘 렉처 5니까 전체 15주 수업 중에서 절반이 지난 거고요. 절반이 아니죠. 3분의 1이 지난 거고요. 이제 오늘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1단원이 오늘 마무리가 될 겁니다. 허용 응력 1단원의 최종이다 보니까 1단원의 전체 내용을 다 아우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둘째 시간 렉처 2에서 배웠었던 정력학 내용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일 거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에 적용을 할 때 1단원의 내용들을 설계에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이 재료역학에서 배우는 1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최종 정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핵심이 바로 허용 응력이라는 거예요. 러블 스트레스라 해서 시그마 A 수직 응력이면 시그마 A 아니면 전달 응력이면 타우 A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시그마 A하고 타우 A를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설계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복잡하게 말하지는 않고요. 뭉뚱그려서 그냥 막 뿌려놓고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스텝을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설계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이 허용 응력을 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세이프티 팩터, 세이프티 팩터라는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안전계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허용 응력이나 허용 인장 응력 혹은 허용 전달 응력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세이프티 팩터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력 집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응력 집중 현상이라는 게 생겨버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구했던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거든요. 면적분의 힘이어서 어느 지점에서나 응력은 다 동일하게 가해진다라는 개념인데 형상에 따라서 노치라든가 구멍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니면 숄더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의 응력은 우리가 그냥 평균적으로 구한 면적분의 힘, 그렇게 구한 응력하고는 값이 달라집니다. 더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니까 문제가 돼요. 작아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이나 노치나 숄더가 있는 지점은 평소보다 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응력이 얼마나 커지겠느냐? 응력 집중 현상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응력이 커지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실제 응력은 평균 응력에다가 K라는 것을 곱합니다. K라는 것은 응력 집중 계수인데요. 그래서 그 응력 집중 계수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등등등 해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응력 집중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조금 더 설계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죠. 얼마나 더 튼튼하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학습 목표는요, 가장 먼저 힘 흐름선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잠깐 해야 될 거고요.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힘이 어떻게 이동해 갈까, 힘이 어떻게 흘러갈까, 전달되어 갈까, 힘이 전달되는 경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허용 응력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실 수 있는 것 플러스 여기에 설계에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요거까지 더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력 집중 현상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학습 목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렉처 5의 허용력 그리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각각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중 전달 경로
라고도 부르는데요. 힘 흐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인 오브 퍼스트 플로우란데요. 힘 흐름선 혹은 하중 전달 경로라고 하죠. 자, 하중 그런 말은 안 써 있으니까 하중 전달 경로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 어떤 표현을 쓰든지 관계없고요. 어차피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라인 오브 퍼스트 플로어, 뭐 퍼스트 플로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퍼스트 라인이라고 해주셔도 무방할 거고요. 이 주비날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가장 먼저 이 개념이 나오는데 하중이 전달되어 가는 경로예요. 하중이 어떻게 어떠한 선을 따라서 전달되어 가느냐 그것을 따져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건데요. 뭐 방식은 따로 없어요. 사실 이 방식이라는 게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20년간을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면서의 여태까지 그런 어떤 생활에서의 경험, 어떤 직관적인 거 그런 걸로 보면은 충분히 이거는 따져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법칙은 없고 하지만 여태까지 하중 전달 경로 힘 흐름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찾아내느냐 어떤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이 과연 만약에 이 지점이 부서진다라고 하면은 파괴 시에 이 지점이 인장 때문에 파괴될까? 아니면은 압축 때문에 우리 압축 지압이었었죠. 베어링 지압 때문에 파괴될까? 아니면은 전단에 의해서 파괴될까? 예, 그거를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힘 흐른 선을 그리면서 이 부분은 인장 때문에 파괴될 거야. 아니야 이 부분은 압축 때문에 파괴될 거야. 아니 이 부분은 전단 때문에 파괴될 걸.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장은 엿가락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파손이 되는 지점, 압축은 꽉 눌려서 파손이 되는 지점, 그다음에 전단은 찢어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그림은 요크 조인트라고 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인트의 형태죠. 가운데 핀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 핀입니다. 가운데 핀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를 퍼크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를 블레이드, 블레이드요. 블레이드라고 하고요. 이렇게 각각 포크, 핀, 블레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품을 요크 조인트입니다. 2자유도짜리 조인트, 죄송합니다. 1자유도네요. 회전 하나밖에 없죠. 1자유도짜리 조인트고요. 자, 그랬을 때 양쪽에서 F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왼쪽으로 포크를 오른쪽으로 블레이드를 각각 F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면 이때 포크랑 블레이드를 연결해주는 핀에 힘이 가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핀에 대해서 단면을 그려볼게요. 섹션을 그려보면은 자, 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핀 부품이 이런 식으로 있죠. 자, 그러면 위하고 밑에 이 핀 부분의 위쪽하고 밑에 쪽은 포크가 잡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크가 연결되는 조립되어 있는 형태는 단면으로 그려주면요. 이러한 형태로 포크가 조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위쪽에 포크, 밑에 쪽에도 마찬가지로 포크. 포크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핀이 있고 가운데 포크의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때 이 포크는 포크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이 부분에서 누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은 포크랑 핀이 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부분은 사실 포크하고 핀이 접해 있지 못하죠. 왜? 핀의 지름보다 구멍의 지름이 더 커야 되잖아. 항상 그렇죠. 핀의 지름보다는 구멍의 지름이 더 커야지 핀이 들어갈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핀보다는 구멍이 더 커야지 핀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때 포크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은 접촉을 하겠지만 어느 한 부분은 접촉을 하지 않겠죠.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는 힘을 가할 거고 접촉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힘을 가하지 못할 거고요.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는 거고 여기서 누른다. 포크가 핀을 여기서 누른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블레이드요. 자, 블레이드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는 오른쪽으로 까만색, 뭐 블레이드하고 포크 사이에서도 틈새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자, 오른쪽으로 당겨지게 되는 거고요. 자, 포크는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블레이드는 오른쪽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포크하고 블레이드하고 핀이 만나는 지점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만나는 거죠. 왼쪽 부분이 만나는 거고, 그렇다면 오른쪽 부분에는 약간 틈새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제가 단면을 그려준 이유는요. 지금 단면에서 얘가 포크, 얘도 두 개니까,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얘가 블레이드. 이렇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는 여러분들 요거 이해하시라고요. 여기 틈새 생겨야 됩니다. 틈새가 없으면 안 돼요. 이 구멍보다 핀이 더 작으니까, 구멍이 더 크니까 반드시 틈새가 생길 텐데, 이때 틈새가 그러면 어디 생기겠느냐? 왼쪽에 생기겠느냐? 오른쪽에 생기겠느냐? 힘의 방향대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라고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자, 여튼간에 그러면 이 핀은 여기에서 이렇게 두 군데 전단 응력을 받게 되겠죠. 지하북력, 지하북력, 지하북력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전단을 받는 지점, 그 다음에 지하북력을 받는 지점, 여기 지하북력, 여기도 지하북력, 여기도 지하북력을 받게 되겠죠. 각각.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중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 가는 걸까? 자, 방금 했었던 이 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핀 같은 경우는 포크가 여기서 누르고 여기서 누릅니다. 블레이드는 이쪽에서 누르죠. 이렇게. 그러면 이 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부분, 가운데가 아니죠. 전단, 여기서 전단, 여기서 전단, 그리고 지하북력, 여기서 지하북력, 여기서 지하북력, 여기서 지하북력. 이렇게. 그래서 5번 전단, 그 다음에 4번 압축, 지하북력, 베어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직은 나올 건 아닌데요. 그러면 얘가 부서질 때, 얘 6번 찢어질 수 있어요. 5번 찢어질 수 있어요. 여기나 여기 찢어질 수 있어. 여기나 여기는 눌려서 부서질 수 없어요. 부서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이 핀은요, 이렇게 휘어질걸요? 그렇겠죠. 누르니까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굽힘이에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핀은 이런 식으로 굽힘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우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생각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포크 볼까요? 자, 포크는 힘을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포크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이동을 못하죠. 왜냐하면 핀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잖아. 핀이 가지 말라고 막고 있어. 그러면 포크의 입장에서는,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볼게요. 자, 포크가 핀을 왼쪽으로 누르죠. 포크가 핀을 왼쪽으로 누르면 반대로 핀은 포크를 오른쪽으로 누르게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크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자, 이렇게 힘을 받아요. 여기서 이렇게 눌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하중이 이렇게 전달되어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서 나갑니다. 왜 이게 이렇게 돼요? 복잡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힘을 가했죠. 그게 여기에 가해진 힘이 어쨌든 돌아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을 재료 내부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한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힘 흐름선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힘을 받았지.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 일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그 두 개의 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됩니다. 물론 힘 흐름선의 법칙 중에 하나는 최단 경로를 따라간다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포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핀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힘이 최종적으로 왼쪽 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블레이드도 마찬가지죠. 블레이드도 핀으로부터 여기서 눌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힘을 받죠. 핀으로부터. 그러면 이 힘을 받으면 그게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것을 힘 흐름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부서지는 장소를 한번 볼까요? 자, 포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뜯어져 나갈 수 있죠.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단이에요. 찢어짐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이 찢어진다, 이 부분이 찢어진다,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찢어지겠죠. 여기가 찢어진다, 엿가락처럼 늘어나서 찢어질 겁니다. 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압축, 예, 여기는 압축, 핀으로부터 눌리니까 압축. 뭐 당연히 블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해하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요. 이해하세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물체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다른 물체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말을 잘못하네요.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힘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인장이 되어 있구나, 여기는 압축이 되어 있구나, 여기는 전단이 되어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자,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둘 다 압축이죠. 둘 다 압축을 받는 지점인데, 자, 그 부분이 압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요. 그 힘 때문에 여기가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압축이 되면서요.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압축이 되면은.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이거 뭐예요? 압축은 압축이에요. 여기 압축은 압축이야. 근데 양쪽으로 벌어져. 이거 뭐죠? 벌어지니까 예, 인장이죠. 그래서 원주 방향 하중에 따라서 인장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압축도 발생하고 인장도 발생을 해요. 압축 플러스 인장, 압축 플러스 인장. 압축은 예, 이 방향으로 압축, 이 방향으로 인장이란 얘기예요. 압축, 인장, 여기도 인장. 그렇죠? 눌리면서 벌어질 거 아니에요. 양쪽에. 그래서 압축과 인장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 이러한 개념을 죄송합니다. 힘 흐름선이요. Line of Force Flow, 힘 흐름선 혹은 하중 전달 경로라고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중 전달 경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서 이 지점이 인장일까? 이 지점이 압축일까? 전단일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계에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이번엔 안전계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전계수라는 거. 뭐 허용능력이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전계수를 앞에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안전계수입니다. Safety Factor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우리가 강도라고 합니다. 스트렝스라고 하죠. 이 강도는요, 우리 앞에서 항복 능력하고 극한 능력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항복 강도라는 게 있고요. 항복 강도는 뭐예요? 예, 시그마 y입니다. 그러니까 항복 강도는 다시 말해서 일드 스트레스라는 말하고 스트렝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명칭을 이게 어떤 정해진 값이니까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스트레스는 보통 변수로 표현이 되니까요.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고 스트렝스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항복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 강도가 있어요.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는요, 이거 강도, 응력인데 왜 강도라고 그래? 강도하고 응력이 뭐야? 뭐가 달라? 막 헷갈렸는데 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시그마 U라고 하고요. 얘는 뭐 극한이니까 ultimate 스트레스 혹은 스트렝스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항복 강도, 극한 강도 앞에서 배우셨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4단원에서죠. 4단원에서 배웠었던 그 얘기예요.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강도, 그러니까 그때는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항복 능력, 극한 능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항복 강도, 극한 강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SY, SU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교재마다 기호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쓰는 기호는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이렇게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렉처 4에서 세 번째 문제였었나요?
예, 세 번째 문제에서 그런 거 했었죠. 세 번째 문제 핀의 하중이 가해지고 그랬을 때 핀에 허용할 수 있는 극하 능력이 190 메가파스칼이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핀에 허용되는 극하 능력이 190 메가파스칼일 때, 그랬을 때 핀에 허용되는 하중은 얼마까지 하중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그런 문제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예, 그거랑 동일하게요. 구조물의 실제 강도를요, 구할 때, 얘는 이만큼, 얘는 영구 변형 발생하면 안 돼. 그런 경우에는 요거 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파괴되면 안 돼. 요거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항복응력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항복응력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재료가 그 응력보다 작으면은, 재료가 받는 응력이 항복응력보다 작으면은 얘는 탄성 변형만 한다라 했죠.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 했어요. 그 다음에 재료가 받는 응력이 항복 응력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극한 응력이면 U죠. 극한 응력이다 했을 때 극한 응력보다는 작아. 그러면은 이 재료는 소성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구 변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료가 받는 응력이 극한 응력보다 커, 그러면 얘는 파괴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야. 이제 개념은. 이게 이론적인 값이에요. 뭐 실험을 통해서 뽑아져 나온 값이죠. 실험을 통해서 뽑아져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탄성 변형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소성 변형 생기고, 이렇게 되면 파괴되는 거, 이건 또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와 이론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재료의 재질이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랬을 때 똑같은 철판이라고 하더라도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은 성질이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왼쪽 끝에서 얘를 실험을 통해서 찾았어. 사용한 건 오른쪽 끝이야. 그러면 이 값이 완벽하게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불안한 것들, 그러한 우리가 또 지금 배우는 역학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또 가정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불안한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 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만족할 텐데,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한다. 안전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허용응력, 안전계수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허용응력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안전계수라는 개념이 나와서요. 세이프티 팩터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래서 실제로 재료가 받을 수 있는 허용응력은 항복 상황이냐 아니면은 극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커져야 되겠어요, 작아져야 되겠어요. 내가 설계를 할 때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응력은 이 재료가 실제로 버틸 수 있는 응력보다 더 작다라고 봐야지 더 튼튼하게 만들겠죠. 자,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설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계수는. 그렇다면은 재료가 원래 버틸 수 있는 응력보다 내가 계산을 할 때의 응력은 이 재료는 더 약하다, 더 많이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지 더 튼튼하게 설계하겠죠. 즉, 실제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응력보다 내가 감안하는 응력은 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는 더 튼튼하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원래 100메가파스칼까지 버틸 수 있는 재료예요. 아니, 얘는 50까지밖에 못 버텨. 그래야지 여러분들 더 두께를 두껍게 만들겠죠. 더 면적을 넓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복응력이나 극한응력을 뭐로 나눠주시면 돼요? 세이프티 팩터로, 안전계수로 나눠주시면 허용응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안전계수는 반드시 1보다 커요. 이렇게.
안전계수는 1보다 큽니다. 안전계수가 1보다 작은 거는 안전계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전계수 뭐하러 써요? 안전계수 안전하려고 쓰는 거잖아. 안전계수는 1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계수는 1보다 커야 되고 극한응력이나 항복응력을 안전계수를 나눠서 허용응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관계 꼭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요. 허용력 시그마 A allowable stress요. 일반적인 금속 부품은 대부분요. 탄성 한계 내에서만 변형을 허용합니다. 우리 부품들 중에서요. 영구 변형 일어나면 안 되는 부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90% 이상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요.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봐. 찌그러진 상태에서 막 돌아다녀 봐. 보기 싫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변형이 발생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 부품들은 다들 탄성 한계 내에서만 변형을 허용하기 때문에 항복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해요. 이게 전단 상황이면 전단 항복 응력으로, 그다음에 인장이나 압축이면 압축 항복 응력, 인장 항복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거를 더 튼튼하게 설계해야 되니까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실제 한계보다 작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식이 안전계수로 나눠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허용 전단 응력은 항복 전단 응력보다 작게 나와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계산을 했는데요. 만약에 크게 나왔죠. 여러분들 잘못 계산한 겁니다. 항상 세이프티 팩터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외우는 게 아니라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요. 안전계수 왜 쓰는 거라고요?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계수는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내가 1mm짜리 두께의 철판을 쓸 걸 2mm, 3mm짜리 두께의 철판을 쓰게 만들려고. 그래야지 더 튼튼하니까. 그래서 안전계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재료가 100만큼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야, 얘는 50밖에 못 버텨. 그래야지 더 튼튼하게, 더 두껍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계수로 재료가 원래 버틸 수 있는 양을 안전계수로 나눠줘야지 값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허용 응력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복 응력이 확실히 정의되지 않는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목재,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항복 강도 대신 극한 강도를 사용을 하고요. 자, 소성 변형이 허용되지만 파단만 되지 않으면 되는 그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항복 극한 응력으로 해서 설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극한 응력으로 허용 응력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하나를 들어볼까요? 뒤에 예제가 있는데 예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힘은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아니니까요. 힘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떤 재료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핀에 대해서 계속 했었으니까 렉처 4에서 핀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자, 핀이 이렇게 힘을 받는데요. 자, 이렇게 힘을 받는 됩니다. 자, 이 핀이 이렇게 힘을 받고요. 이 핀은 허용이 아니라 항복 전단 응력, 이게 100메가파스칼이래. 얘는 100메가파스칼밖에 힘을 못 받아. 자, 그랬는데 얘가 얼마만큼의 힘을 받냐 하면은 얼마로 할까? 2000뉴턴? 2000뉴턴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해볼게요. 위아래에서 2000뉴턴만큼의 힘을 받는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면 2000뉴턴의 힘을 받는 이 핀의 지름을 얼마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힘을 구하는 것까지는 요구는 안 했고요. 힘을 구하는 거는 앞에서 2주차 때 배웠던 정력학,
그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힘을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D값이 얼마인지를 설계를 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단 이 재질의 항복 전달 능력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극한 전달 능력은 300메가파스칼이랍니다. 그리고 안정계수는 세이프 팩터는 2로 설계를 하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구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된대. 영구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뭘 쓰라는 얘기야? 예, 극한 능력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항복 능력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항복 능력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이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3주차에도 많이 했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중 전단이죠. 여기하고 여기 전단이 발생합니다. 우리 교수님 여기 앞에서 여기 지하북력 발생하는 것도 했었잖아요. 지하북력보다는요 전단 능력에 의해서 먼저 부서져요. 재료는 항상 전단을 받게 되면은 전단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래서 뭐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도 무방한데요. 지하북력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안 써요. 지하북력은 압축 때문에 금속은 거의 부서지지 않습니다. 인장 때문에 부서지거나요, 아니면은 80% 이상은 전단 때문에 부서져요. 전단은 전단은요 더 강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약해요. 전단이 더 약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똑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이 재료 아마 시그마 Y 값은 대략 한 180메가파스칼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단보다 인장이 더 많이 버틴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인장이나 압축이 더 강해요. 재료는. 전단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트레즈카라는 사람이 말한 트레즈카 이론에 의해서는 절반을 버티고요. 그다음에 본미세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이론에 의해서는 루트 3분의 1, 1.7분의 1 정도밖에 못 버팁니다. 전단은요. 그래서 전단이 더 약해요. 자,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 예제하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네요. 자, 그러면 전단이다. 이중 전단이잖아요. 자, 그러면 스텝 1 첫 번째. 뭐부터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냐?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힘 관계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힘 관계는 찾았습니다. 뭐 그냥 힘 관계, 포스, 힘부터 먼저 찾아줘야죠. 자, 포스가 찾아졌으면, 힘들이 찾아졌으면은 두 번째 이제 허용 응력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나. 자, 지금은 전단 상황이니까 전단 허용 응력부터 찾아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영구 변형 발생하면 안 되니까 왜 자꾸 시그마를 쓰죠? 이거를 세이프티 팩터로 나눠주면 되니까 100메가파스칼을 세이프티 팩터 2로 나눠줘서 50메가파스칼. 그래서 허용 전단 능력은 50메가파스칼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재료는요 원래는 100메가파스칼까지 버티는 애야. 근데 50까지밖에 못 버틴다 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그러고 설계를 하자는 얘기야. 그래야지 뭐니까 더 편하니까, 더 튼튼하니까. 자, 이게 됐으면 이제 세 번째 스텝이죠. 세 번째 스텝은 D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아? 얘가 받는 전단 능력은요 뭐예요?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면적분의 힘이죠. 다시 쓰면은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돼. 이게 허용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허용 응력 전단 능력보다 작아야 된다. 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2 그리고 힘 F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허용 전단 능력 얼마인지 알죠? 50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잖아요. 힘 주어졌죠? 문제에서 2000뉴턴이라고요. 이제 뭐만 찾으면 돼? 얘 찾는 거잖아. 방정식 푸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D값은 파이 곱하기 타우 A 그 다음에 EF에 루트 씌워준 것과 같겠네요. 다 했으면 2 곱하기 2000 파이 곱하기 50 루트요. 뭐 이 중간 계산 과정이야. 여러분들 뭐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값은 내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왜 계산기를 못 두둥기죠? 4000이죠.
나누기 3.14 곱하기 50. 5 정도 나오네. 5파이 정도밖에 안 되나? 2000뉴턴인데 2200kg, 200kg인데 5파이 정도밖에 안 되나? 100메가파스칼이 너무 커서 그런가? 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루트에 다시 한번 좀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5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예, 5mm. 예, 지름은 그래서 5mm 이상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 D는 파이 5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요 순서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4주차에 아마 5주차에 아마 과제가 나올 텐데요. 과제도 이러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응력 집중 현상이네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요. 응력 집중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응력 집중이요. 봉에 구멍이라든가 봉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든가요. 홈이나 노치나 키홈이나 숄더라는 거는 이렇게 단차 있는 봉, 단차 부분 숄더라고 하고요. 나사산 있는데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 기하학적으로 불규칙한 지점에는요.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생배낭이라는 사람이 말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배낭 사람 이름이고요. 생배낭의 원리에 의하면은 하중 바로 밑에 단면은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은 하중점에서 멀어질수록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판이 있는데 판에 요 지점하고 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그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있는 지점은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판을 양쪽에서 P라는 하중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 지점 요 양끝이죠. 이 지점의 응력을 우리는 어떻게 구했냐면 이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 이렇게 구멍 이렇게 있고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네요. 이렇게 잘랐으니까 자, 여기를 자르면은 여기에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요. 이때 발생하는 응력은 P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P라는 하중을 그냥 실할까? 자, 그냥 값을 넣어서 우리 하는 게 편하니까 P라는 하중이 1000뉴턴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B 값이 50이고 그 다음에 D 값이 2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B 값이 50이고 D 값이 20이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랑 여기는 각각 15씩 떨어져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께가 예를 들어서 10mm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점에 발생하는 응력은요. 여기 사각형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도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에 가로가 15, 요게 10, 두께 10mm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면적은 15 곱하기 10 얘가 두 군데 분의 힘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을 나누기 15 곱하기 10 곱하기 2개 3.3 되게 작다. 예, 3메가파스칼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받는 응력은 3메가파스칼이다. 우리 앞으로 여태까지 계산한 거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사각형이죠. 사각 단면이지. 자, 사각 단면 두 군데서 발생하는 응력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응력 집중 현상은 구멍 가장자리에서 시그마 맥시멈이 발생하는데 평균 응력은 그냥 우리 여태까지 계산하던 그게 평균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산했었던 이게 평균 응력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나오는 평균적인 응력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가운데는 응력이 더 커져 이렇게. 그리고 점점점 줄어들어요. 완화가 됩니다.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설계를 할 때 시그마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평균 응력을 이용해서 그냥 응력이라는 건 면적분의 힘이니까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해서 응력을 찾았고, 그것이 항복 응력,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게 여태까지 설계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이전까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전까지는 얘가 모말 넘지 않도록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하면은, 응력 집중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에는 시그마 맥시멈이 실제로 가장 큰 게 에버리지가 아니라 맥시멈이잖아요. 시그마 맥시멈이 넘지 않도록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그마 맥시멈은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시그마 맥시멈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응력 집중 계수를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평균 응력에다 응력 집중 계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응력 집중 계수를 곱해야 돼요? 아니면 나눠야 돼요? 당연히 커져야 되잖아. 에버리지보다 맥시멈 값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응력 집중 현상을, 응력 집중 계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응력 집중 계수는 어떻게 구하시냐? 응력 집중 계수는요. 자, 지금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죠.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나온 그 그래프가요. 구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자, 얘가 50이고요. 구멍의 지름이 20이었어요. 그러면 B분의 D 값은 50분의 20이죠. 50분의 20이면 0.4네요. 자, 0.4, 0.4입니다. 쭉 해서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 안 만난다. 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만나는 지점. 여기죠. 자, 이 지점이 응력 집중 계수입니다.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뭐 대략 한 2.3 정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 이 문제에서 그러면 시그마 맥시멈 값은, 최대 응력은 K에다가 시그마 에버리지니까 이거는 2.3 곱하기 3메가파스칼, 그래서 6.9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에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응력은 단순하게 면적분의 힘이니까 얘는 3메가파스칼이야. 그러면 3메가파스칼이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만 하면 됐었어. 근데 이제 응력 집중 현상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발생하는 응력은, 이 지점에 발생하는 응력은 최대 3메가파스칼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얼마라는 얘기야? 6.9메가파스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9메가파스칼이 허용 응력을 넘지 않게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반대지. 얘가 6.9메가파스칼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셔야 돼요. 더 빡세졌죠. 더 빡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태까지는 허용력만 생각했는데, 안전계수만 생각했는데, 응력 집중이 발생하면 그것보다 또 더 튼튼하게 해야 돼요. 안전계수를 고려한 거를 만큼 튼튼하게 설계한 것보다 더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로 이제 응력 집중 현상 원형일 경우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판재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경우에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제가 응력 집중 현상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숄더, 원형 숄더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 그래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들에서 찾아서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형 봉에서 숄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뭐 응력 집중은 피로 파괴 가능성 때문에 반복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뭐 그런 외의 경우에도 이제 중요하겠죠. 응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반복 하전을 받는 구조형 강제의 경우 감축된 응력 집중 계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 하중의 경우에도 응력 집중 현상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온 상태는요, 금속인데도 금속도 얼거든요. 그래서 저온 상태에서는 취성이 강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노치라든가 그런 거에서 이 노치가 성장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쉽게 파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연성 재료는 응력 집중 효과를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현상, 그러한 효과가 좀 있고요. 치성 재료는 응력 집중 현상 상당히 중요해요. 치성 재료 특히나 유리에 금가 있으면 더 잘 깨지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치성 재료는 특히나 응력 집중 현상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응력 집중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네요. 네, 우리 렉처 5는요, 여기까지 이론 내용은 설명이 끝난 거였습니다.